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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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동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서 같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전북녹색연합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죠? 서울 뭐 한 달에 이런 인터뷰 하는 데 있어서 수락의벌이나 새만금 이야기하고 수 있다고 하면 뭐 언제든지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사실은. 네, 네, 저도 네, 우리 김도영 선생님이 반갑고 고맙게도 이런 영상 작업을 통해서 새만금 신공항이나 수락의벌을 알리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달려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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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또 이제 함께 하시는 활동가분들과 함께 저도 뭐 미약하지만 좀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아마 시민분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그 첫 승소했던 그 역사적 사건이 많은 시민분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내용부터 좀 얘기를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내용으로 승소를 하신 걸까요? 네, 진국장님 그런 얘기 어떤 내용으로 했냐고요? 너무 네. 질문이 방대한데. 어떤 내용으로 승소를 했냐? 법적인 용어로 하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던 게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락의벌이라는 곳의 생태적 가치, 그러니까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수락의벌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갯벌과 연결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서천갯벌의 영향, 그리고 서식지 파괴에 대한 우려가 이제 가장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 충돌 문제였어요. 그 수락의벌이라는 곳이 전 세계를 이동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동하는 새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특히 이제 민물가마우지 같은 거는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그 새만금 수락의벌 부지를 가로질러가지고 매일 아침하고 저녁 때 출퇴근을 해요. 16,000에서 17,000명 정도가. 근데 바로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지면 활주로랑 겹치는 이동 경로가 겹쳐요. 그래서 조류 충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거기 우리가 가면은 군산공항이 바로 수락의벌 바로 옆에 있거든요. 수락의벌에서 민간 항공기하고 공군 항공기가 새들하고 부딪히거나 교차하는 장면을 항상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류충돌 사고가 굉장히 높게 상존하고 있는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공항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국토부하고 전라북도가 주장했던 명분이 뭐였냐면은 이 수락의벌 바로 옆에 제거름으로 걸어서 5분 거리인데 논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군산공항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군산공항은 미군 소유예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와 국토부가 군산공항이 물론 민간 항공기가 뜨는 곳이지만 군산공항이 미군 기지 안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민간 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도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비행기 편수도 없다. 그래서 이 도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뭔가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미군의 제약을 받지 않는 독립된 민간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사업의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새만금 신공항의 입지가 군산공항 바로 옆인 거예요. 1.3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활주로 기준상.
그러면은 그건 그냥 하나의 공항으로 보는 하나의 공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이 공역이 90% 이상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관제할 수밖에 없고 미군이 또다시 운영이나 관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미군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새만금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명분,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명분 자체가 또다시 해소되지 않고 새만금 신공항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명분 자체가 허구다.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을 지어서 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로 만들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어서 전북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게 사업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새만금 신공항의 입지, 아까 입지적인 한계, 군산공항 바로 미군 기지 바로 옆에 있다라는 입지적인 한계, 그리고 철새 도래지 갯벌이라는 입지적인 한계, 생태 파괴, 조류 충돌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입지적인 한계. 그다음에 새만금 신공항이 계획하고 있는 공항의 규모가 국제공항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군산공항도 활주로가 2개인데 새만금 신공항은 활주로가 하나예요. 그리고 활주로 길이도 군산공항보다 짧아요. 활주로 길이가 2,5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C급 항공기밖에 취항이 안 되고 더군다나 주기장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그 공항의 규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비행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그 수가 주기장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이 새만금 신공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막 하고 있잖아요. 무항공항하고 비교해도 아마 놀랄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인천국제공항의 주기장 수가 242개예요. 그리고 무항공항 아시죠? 2014년에 이제 사고가 났던 무항공항도 수요가 없어가지고 적자액이 장난이 아닌데 무항공항만 하더라도 거기도 국제공항인데 주기장 수가 50개예요. 새만금 신공항의 주기장 수 5개예요. 그러니까 물류 허브라고 하는데. 예, 동북아 물류 허브인데 나는 동네 공항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공항. 그래서 5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수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전라북도나 국토부가 그럼 공항의 규모를 키우면 되지 해가지고 막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활주로 길이를 늘려라 해가지고 뭐 3,200m로 늘려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예요, 수요. 아무리 공항이 크더라도 그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물류가 없으면 비행기는 절대 어떤 항공사도 비행기를 노선을 취항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의 양양국제공항이라든지 무안국제공항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만금 신공항은 입지, 규모, 수요, 그다음 물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동북아 물류를 허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공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물류를 따져봤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수출인 물류의 98%가 항만이에요. 그마저도 2%도 아니고 0.2%가 항공 물류예요. 그러니까 항공 물류는 0.2%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에 의해서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소화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김포나 김해, 제주에서 소화하고 있고. 그런데 무슨 수로 도대체 새만금 신공항이 수요도 없고 공항 규모도 작은데 어떤 물류로 동북아 물류 허브를 하겠다라는 건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군산공항, 새만금 신공항의 수요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항이 안 지어져도. 군산공항의 활용률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산공항의 2023년도 기준으로 군산공항 활주로 이용률을 보면은 0.8%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역공항 전체 인천공항 포함해서 지역공항 포함해서 15개 공항이 있는데 최하위예요. 공항 이런 활용률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수요가 없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이 새만금 신공항을 지으면 안 되고 소라게벌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유였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도 그게 주요한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거죠. 2024년 12월 29일 날. 그러면서 이 참사의 1차적이고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조주 충돌이 이제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인해서 심각한 조주 충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던 게 실제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새만금 신공항은 무안공항보다 더 조류 충돌 위험도가 심각하고 입지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갯벌, 바다 옆에 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공간에 새만금 신공항이 입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실제 사고가 일어난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보다 650배나 높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재판부라면 이거는 여기다가 공항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 또 한 번의 참사를 반복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또 괴롭지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고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고 났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심장이 너무 왜냐면은 두근두근 그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과거에 그냥 전 세계에 이런 사고도 있었지라고 하는 예로 쓰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위험도는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류 충돌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우리 몸에 와닿지 않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네. 뉴스를 보고 심장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뛰었어요. 조류 충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국제적으로도 아마 저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무안공항 사례를 아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류 충돌에 대한 어떤 그 그냥 암묵적인 조류 충돌 위험하니까 환경영향 평가에서 조사했어. 그냥 예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는 그 소문 들었는데 그게 그 관광 상품으로 되면서 그 노선을 알리기 위해서 할인을 했잖아요. 할인을 했어요. 그래서 무안공항을 예, 그때 당시에 국제 노선을 광고하기 위해서 할인을 했어요. 사고 나기 전이죠. 사고 나기 맞아요. 전. 그래가지고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그 할인을 한다니까 그런 행사들을 마을 공동체로 다 만든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된 그 사례도 있는데, 그처럼 진짜 우리가 그 주변에 있을 수도 없던 것들이 그냥 저는 정말 사람들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보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안 된 이유들이 차고 넘치고 무안공항 얘기를 하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왜 전에는 승소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이유가 그러니까 그냥 뭔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들었을 때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너무너무 여실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공항 소송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 소송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환경 소송과 관련돼서는 이번 사태가 상당히 중요한 그 판례였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20-30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환경 판례들은 대부분 지금과 같은 상황들도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생명에 대한 시선이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하는 결과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많이 바뀌고 국민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재판부가 좀 더 이번 재판도 우리가 승소하는 데 큰 역할도 한 부분도 있었지만 좀 더 어떤 시대적인 반영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시작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조금씩 뭔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대규모 국책 사업들을 새만금 간척 사업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국책 사업을 정말 공격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근데 그 명분이 아까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명분하고 하나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 발전. 맞아. 예. 대규모 생태학살 사업을 그러니까 자연을 착취하고 생명을 죽여가면서 거기다가 뭔가 대규모 건설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게 국책 사업의 명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소송을 이제 했을 때 대부분 많이 졌어요. 그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소송은 우리가 거의 이례적으로 시민들이 이긴 소송인데 저희 변호사님께서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소송은 그 사법부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력환경 영향 평가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한 첫 사례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업 주체가 전력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그 어떤 환경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 평가를 하는데 전력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는 그 사업의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사업 주체가 시행한 전력환경영향평가서를 그 협의하는 주체인데 그걸 보고 부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한 입지적 대안이 없고 환경 파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은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환경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가 제대로 된 규제, 제재를 하지 않고 개발의 들러리, 개발 면허를 발급해주는 국토부의 민원 처리 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동을 건 게 이 첫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소송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아니거든요. 대규모 토건 자본한테 대부분의 이윤이 돌아가고 개발 이익이 돌아가고 수도권이나 서울 중심의 거대 기업들한테 대부분의 이윤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표로 연결을 한 거죠.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유치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발전할 거다. 이 표가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공약으로 선거 때마다 악용을 해왔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혈세를 들여서 소중한 생명들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또 사람의 생명까지 죽일 수 있는 조류충돌 위험도 굉장히 높은 사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소송단을 꾸릴 때 좀 과정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질문 좀 드려볼까요? 큰 어려움보다는 좀 약간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게 기본 계획이 고시되고 3달 안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소송을 맨 처음부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법률 대리인을 맡고 계신 녹색법률센터의 변호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소송을 하면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네. 고민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나? 네. 오래돼서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1년을 고민했었어요. 어떻게 그랬었나? 하냐면 지금 그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전략적으로 맞은가만 고민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서로.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수락의벌도 오셔가지고 같이 보시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소송을 결정을 한 건데 그래서 소제기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요. 마감일까지. 그래서 그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서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긴박하게 이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을 했고 단 열흘 만에 모집했어요. 열흘 만에 1,308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1,3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소송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때 되게 감동이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집행실무단 같은 경우는 직접 어떤 그 행동으로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이 재판이 그 욕구들을 좀 많이 좀 채워주는 역할도 해서 그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세무신공항 이번 첫 순서 얘기로 좀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첫 순서 하셨을 때의 재판장 안의 풍경은 좀 어땠는지 그 순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네, 진욱장이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짧게 얘기하다 보면 네. 굉장히 놀라웠고 사실은 그 정부 혹시 전혀 네. 예상 못하셨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 정부에 맞서서 어떤 승소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거의 준비되지 않은 어떤 승소를 맞이했고 근당에서 패배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분에 대한 어떤 접근 그런 것들이 몰려왔을 때 상당히 좀 들떠있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당하지 못한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가 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근데 대부분의 많은 우리 그 같이 하는 운동하는 동지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한 명도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이 너무 명백해요. 새만금 신공항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최소한의 양심과 합리성을 가진 판사라면 이거는 당연히 승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서는 거의 뭐 네.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근데 하나는 이제 이 판사님들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한편으로 있었죠. 근데 재판 당일날 이제 우리가 재판 전에 한 달 동안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세 사람 행진이라 해가지고 이제 전주에서부터 수락의벌 거쳐서 서울까지 그 더운 여름을 도보 행진을 해가지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하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모든 힘들이 다 함께해서 이길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날 이제 세 사람 행진단 몇 분이 이제 먼저 법원 앞에서 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 3배 1배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엄청 많이 이제 막 법원 앞에 배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차가 많지? 경찰차가. 그리고 법정을 안에 딱 들어갔는데 한 번도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없는데 뭐 질서 유지 뭐 이런 식 명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졌나 보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우리가 질 걸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 무슨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찰차랑 이런 카메라를 설치했나? 이렇게밖에 이제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약간 속으로 불안감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판사님이 판결문을 막 읽어 내려가는데 내용이 점점 이상한 거예요. 내용이 점점 우리 쪽에 손을 들어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게 이제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쪽인데? 그래서 막 다 이랬어요. 근데 갈수록
거의 이제 확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 문장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 막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울음들을 다 울고 울었거든요. 있었어요. 막 다 진짜 울고. 막 꺽꺽꺽꺽 막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온몸이 운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떤 남자도 그 울음을 안 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다 울었어요. 막 제가 진짜 볼 때. 다 울고 그래서 다 울었어요. 그 울음 소리 때문에 판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 판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저도 마지막 선고 다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둘러봤어요. 맞아요. 어? 마지막 선고를 어떻게 했지? 다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 환호를 하길래 아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추측하고 나도 좋아했어요. 그 순간은 더 잊어버릴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정말 예. 너무 강렬하고. 저는 제가 그걸 인지했어. 아 우리가 있구나 딱 인지하는 순간에 그 5초 동안 내 앞에 누가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최 울컥해. 변호사님이 밖으로 뛰어가면서 아, 그랬어? 또 5초 동안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최 변호사님 밖으로 뛰어갔어요? 아, 나 그거 못 봤어. 난 주변 제 옆에 있던 동지들한테 막 안으면서 엉엉 운기옥밖에 없어요. 엄청 울었어요. 옆에서 듣기에도 그런 뭔가 에너지가 있는. 아, 네. 오늘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그 최 변호사님도 봤지만 그 문기현 신부님이나 이런 기존에 또 신부님 외에 또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도 어르신 분들도 저는 눈에 들어왔거든요. 문정신 분 두 분도 엉엉 두 우셨어요. 분도 울고 계셨어요. 20년 전에 2006년도에 재판에서 패소했잖아요. 그 패소했을 때의 그 감정이 더 이입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 이런 날도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체험해보고 그리고 그걸 느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전에 혹시라도 건강 악화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모든 재판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걸 느껴왔지만 계속 재판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배워왔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재판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런 부분인 거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우리는 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또 정치적인 거라든지 국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다고 그냥 뭐 느끼지 않을 만큼 그냥 상관없이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셔서 생각났는데 선거를 앞두고 며칠 전에 정부가 막 분위기를 띄웠어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부터 해서 그때 김민석 총리까지 또 환경부 장관까지 새만금 전북지방환경청으로 환경부 장관이 오고 또 김민석 총리도 전북 지역 와가지고 새만금 신공항 언급하고 지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래서 딱 재판 앞두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실제로 행보가 정치적 있었거든요. 압박을 했어요. 네. 그거는 공식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나중에는 누군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근데 그 뉴스가 기억납니다. 말씀 네. 드리니까 딱 이 타이밍에 맞아요. 재판을 며칠 놔두고 나도 그랬었어요. 연속으로. 정치의 거물급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관에 찾아간다? 이건 사실은 뭐 둘도 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죠. 또 전라북도 도지사뿐만 아니라 전북 정치인들의 압박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겼을 때도 그 판사님을 향한 전라북도와 행정과 전북 정치인들의 비난이 굉장히 높았어요. 많았어요. 예, 네. 심각하게 그 재판 결과를 폄훼하고 비난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까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재판 결과를 그 재판장님이 읽어주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네, 누가 봐도 이게 네.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야기로 판결을 내는 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가 20년, 30년 동안 계속 어떤 경제 개발이라든지 공익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씌워가지고 계속 어떤 개발 세력에 대한 옹호 재판으로 갔었던 게 사실이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좀 그 어떤 재판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핵심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될 것들이 좀 주제가 좀 새롭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조류 충돌이기도 했고 환경에 대한 것들이 이제 너무 황폐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